12년을 죽은 듯이 살았다. 숨소리조차 내지 않고 고개를 숙이며 그저 내가 누군지 잊혀지기만을 바랐다. 하지만 6개의 숫자가 적힌 이 종이 한 장이 내 이름을 다시 불러냈다. 그것도 아주 추악한 방식으로. 승호 씨, 우린 그냥 도와주겠다는 거야. 그쪽 사람들은 이런 큰돈 관리할 줄 모르잖아. 괜히 사고 나지 말고 형님들한테 맡겨. 자, 여기 도장 찍어. 이건 너를 지켜줄 보험이야, 알겠어? 이들은 내 돈을 원하는 게 아니다. 내 무력함을 원하고 있다. 내가 이곳에서 기댈 곳 하나 없는 이방인이라는 사실을, 이 돈을 지킬 힘이 없다는 사실을 나보다 더 잘 알고 있는 독사들, 착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국경을 넘을 때 이미 목숨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당신들 같은 잔챙이들한테 내 자유를 넘겨줄 것 같습니까? 사람들은 돈 앞에서 가장 솔직해진다. 그리고 나는 오늘 이 도시의 가장 솔직하고도 추악한 얼굴을 보았다. 사람들은 내게 물었다. 왜 매주 로또를 사냐고, 한탕주의에 빠진 거냐고.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내가 믿은 건 운명이 아니라 확률이었다. 얼어붙은 두만강을 건너 살아남을 확률, 수용소의 감시를 피해 남쪽으로 내려올 확률, 그 불가능에 가까운 확률을 뚫고 여기까지 온 나에게 로또 1등은 오히려 지극히 현실적인 숫자였다. 하지만 그 숫자가 내 인생을 구원할지 아니면 더 깊은 수렁으로 밀어넣을지는 알지 못했다. 아, 그러니까 한승호 씨, 다 좋은데 말이야. 이게 우리 입장도 좀 생각을 해줘야지. 사장님, 말씀하신 보증금도 다 마련했고 제 신용등급도 확인하셨지 않습니까? 식당 자리로 여기만큼 절실한 곳이 없습니다. 비굴해 보일 걸 알면서도 나는 목소리를 낮췄다. 이곳에서 12년을 살며 배운 건 정당한 요구보다 낮은 자세가 가끔은 더 효과적이라는 사실이었다. 하지만 상대는 이미 내 서류보다 내 말투, 내 눈빛에서 익히는 태생에 더 집중하고 있었다. 신용? 아유, 그 숫자야 뭐 은행에서 매기는 거고. 우리는 실질적인 신용을 본단 말이야. 솔직히 말해서 한 사장님 출신이 좀 특수하잖아. 12년입니다. 남한에 온 지 12년 동안 단 한 번도 법을 어긴 적도 남에게 피해를 준 적도 없습니다.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아, 누가 아니래. 근데 이 동네 사람들이 좀 예민해요. 탈북자가 운영하는 식당이라고 소문나면 괜히 분위기 험악해진다고 위에서 말이 많아. 나도 중간에서 곤란해 죽겠네. 출신이 그렇게 큰 죄입니까? 죄는 아니지. 근데 사고가 나면 책임지기가 힘들다는 거야. 알잖아. 그쪽 분들 가끔 적응 못해서 돌발 행동하고 그러는 거. 나중에 연락 줄 테니까 일단 가봐요. 그가 내뱉은 돌발 행동이라는 단어가 내 가슴에 박혔다. 내가 겪은 고난은 그들에게 그저 잠재적 위험 요소일 뿐이었다. 내가 식당 문을 열고 나가자마자 뒤에서 들려오는 속삭임. 야, 저런 애들은 돈이 어디서 나서 상가를 알아본대. 정착금 다 까먹었을 텐데. 수상하지 않아? 나는 못 들은 척 발걸음을 재촉했다. 버스 창문에 비친 내 얼굴은 여전히 낯설다. 12년이 지났어도 사람들은 나를 이름 대신 탈북자라는 꼬리표로 부른다. 조심스러운 척 내미는 호의 뒤엔 항상 의심이 숨어 있고 미소 뒤엔 경멸이 깔려 있다. 나는 고개를 숙이는 법을 가장 먼저 배웠다. 그것이 이곳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기술이었으니까. 사람들은 이 종이를 희망이라 부르지만 나에게는 증명이었다. 내가 이 땅의 사람들과 유일하게 같은 확률 아래 서 있다는 증명. 7 맞고 14 맞고 21점. 손이 눈에 띄게 떨리기 시작했다. 심장 박동 소리가 귓가를 때렸다. 33, 40 마지막. 45. 나 맞았어. 다 맞았어. 나는 기뻐서 소리를 지르는 대신 급히 창문을 닫고 커튼을 쳤다. 그리고 불을 끈 채 어둠 속에서 용지를 품에 안고 웅크렸다. 그날 밤 나는 한숨도 자지 못했다. 창밖에서 들리는 고양이 소리조차 나를 잡으러 온 안전기획부 직원의 발소리처럼 들렸다. 이 돈이 나를 자유롭게 할까 아니면 나를 다시 감옥으로 보낼까? 아침 해가 떴지만 세상은 어제와 같았다. 하지만 내 주머니 속 종이 한 장의 가치는 어제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무거워졌다. 은행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는 그 10분이 10년처럼 느껴졌다. 사람들의 시선이 평소보다
더 따갑게 느껴지는 건 내 기분 탓일까? 누군가 내 주머니 속 비밀을 꿰뚫어 보고 있는 것만 같아 자꾸만 점퍼깃을 여몄다. 네, 고객님. 어떤 업무 도와드릴까요? 그 1등 당첨금을 수령하러 왔습니다. 네? 아, 잠시만요. 용지 좀 보여주시겠어요? 그의 눈빛에는 명백한 의구심이 서려 있었다. 당신 같은 사람이? 라고 묻는 듯한 그 표정. 그가 용지를 기계에 넣고 잠시 후 기계에서 날카로운 비프음이 울렸다. 화면에 붉은색 메시지가 뜨자 그의 눈이 경련하듯 커졌다. 아, 고객님. 잠시만요. 이쪽 말고 VIP 상담실로 모시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나엔 최대리가 나간 후 5분 뒤 지점장이 직접 들어왔다. 그는 문을 잠그고 내 앞에 정중히 앉았다. 평소라면 나 같은 사람에겐 눈길도 주지 않았을 중년의 신사가 내게 고개를 숙였다. 반갑습니다. 한승호 고객님. 본인 확인 절차는 모두 끝났습니다. 정말 대단한 행운의 주인공이 되셨군요. 액수가 정확히 얼마입니까? 세금을 제하고도 이 정도입니다. 일반인은 평생 구경도 못할 금액이죠. 숫자를 보는 순간 숨이 막혔다. 0의 개수를 몇 번이나 다시 셌다. 현실감이 없었다. 이 숫자들이 정말 나를 지켜줄 수 있을까? 고객님, 한 가지 조언을 드려도 될까요? 고객님의 인적 사항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탈북하신 지 12년 되셨다고요. 이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면 상당히 곤란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브로커들이나 혹은 나쁜 마음을 먹은 사람들이 고객님을 노릴 수 있어요. 확인되기 전까진, 아니 확인된 후에도 아무에게도 말씀하지 마십시오. 가족에게도요. 돈이 생겼는데 왜 숨어야 합니까? 돈은 권력이지만 누군가에겐 질투의 대상입니다. 특히 출신이 특수하신 분들에게는 더욱 그렇죠. 은행 문을 나서자마자 휴대전화가 진동하며 비명을 질렀다. 어제 그 상가 관리인 김 씨였다. 여보세요. 아유, 한 사장님, 어디야? 내가 지금 한 사장님네 집 앞인데 없더라고. 무슨 일이십니까? 연락 주신다더니. 아, 그 상가 말이야. 내가 어제 저녁에 건물주님을 아주 설득하느라 고생 좀 했어. 한 사장님처럼 성실한 분이 들어와야 상가가 산다고 내가 보증까지 섰다니까. 당장 계약하자고. 내가 월세도 20% 깔끔하게 깎아줄게. 위에서 꺼려 하신다면서요. 아유, 그건 오해였어. 내가 다 해결했으니까 걱정 말고. 지금 어디야? 내가 차로 데리러 갈까? 소름이 돋았다. 나는 아직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는데 김 씨의 목소리에는 어제 없던 비굴한 욕망이 섞여 있었다. 나는 평소 마시지도 않던 소주 한 병을 시켜놓고 앉아 있었다. 그때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연달아 도착했다. 승호야, 나 고향 선배 박철남이다. 너 로또 됐다며? 소문 다 났어. 조카님, 나 고모야. 너 나만 가서 고생한다길래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직 당첨금을 인출하지도 않았는데 소문은 빛보다 빠르게 퍼졌다. 아니, 그들은 돈 냄새를 맡은 게 아니라 내 약점을 맡은 것이다. 내가 이 돈을 지킬 힘이 없는 탈북자라는 사실을 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확인되기 전까진 아무 말도 하지 말자. 하지만 이미 늦었을지도 모르겠네. 본점에서 최종 확인이 이뤄진 날, 내 통장에는 평생 구경도 못할, 아니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숫자들이 박혔다. 하지만 그 숫자들이 내 일상에 박히기도 전, 세상은 이미 나를 갈갈이 찢어놓을 준비를 마친 듯했다. 나를 그쪽 분이라며 벌레 보듯 꺼려하던 상가. 관리인 김 씨는 이제 매일 아침 눈을 뜨기도 전에 안부 전화를 걸어왔다. 한 사장님, 오늘 날씨가 참 좋습니다. 식사는 하셨습니까? 그 역겨운 친절함 뒤엔 끈적한 탐욕이 묻어 있었다. 집 앞은 더 가관이었다. 얼굴도 가물가물한 고향 선후배들이 어디서 소문을 들었는지 내 낡은 집 앞을 서성였다. 그들은 마치 내 돈의 지분이라도 가진 사람들처럼 당당하게 손을 내밀었다. 승호야, 너 북에서 올 때 내가 길 안내해 준 거 잊었니? 내 자식이 이번에 수술을 해야 하는데. 그들의 사연은 애절했지만 그 눈빛은 굶주린 짐승의 것과 다르지 않았다. 그중 가장 집요한 것은 정장남이라고 불리는 이들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탈북자 정착을 돕는 독지가들이라고 소개했다. 화려한 금시계와 잘 닦인 구두, 그리고 신뢰감을 주는 낮은 목소리.
그들은 나를 강남의 한 고급 일식집으로 불러냈다. 승호 형님, 우리는 남의 돈을 탐내는 장사꾼이 아닙니다. 이 사업은 정말 형님 같은 분들을 위한 형님만이 할 수 있는 역사적인 사업입니다. 탈북자 정착 지원 센터를 우리가 직접 세우는 거예요. 형님이 투자만 하시면 고향 사람들 돕고 정부 지원금도 받고 사회적 명예도 얻고 이건 정말 형님 인생의 정점이 될 겁니다. 그는 끊임없이 명예와 고향을 들먹였다. 하지만 내 시선은 그의 입술이 아니라 그가 내민 두툼한 계약서 뭉치에 머물렀다.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서류들, 그 사이사이에 교묘하게 숨겨진 정권 위임 조항과 투자 손실 면책 문구들. 내가 인감도장을 찍는 순간 내 통장의 숫자들은 합법적으로 그들의 주머니 속으로 흘러들어갈 터였다. 그의 눈은 웃고 있었지만 나를 훑어보는 시선은 도마 위의 생선을 살피는 칼잡이의 그것이었다. 나는 이 도시에서 12년을 살며 배운 게 하나 있다. 공짜 호의는 없으며 특히 나 같은 이방인에게 쏟아지는 과한 친절은 독약과 같다는 사실을. 다 좋은데 제가 사실 당첨금 일부만 인출했습니다. 나머지는 세무조사니 뭐니 해서 묶여버렸고 당장 쓸 수 있는 건 1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도 이 사업 계속하실 수 있겠습니까? 1억이요? 아까는 1등 당첨자라면서요? 돈 앞에서 인간의 가면이 벗겨지는 데는 채 1초도 걸리지 않았다. 정작 남은 들고 있던 잔을 탁 소리 나게 내려놓았다. 그의 비싼 수트 속에 숨겨져 있던 천박한 본성이 튀어나왔다. 야, 철수해. 1억 가지고 무슨 센터를 세워? 사람 불러놓고 장난질이야? 야, 한 사장. 너 북에서 와서 세상 물정 모르는 모양인데 이렇게 사는 거 아니야? 시간 낭비하게 하고 말이야. 퇴! 그는 욕설을 내뱉으며 방을 나갔다. 그가 나간 뒤 적막해진 방 안에서 나는 식탁 밑에 붙여두었던 작은 검은색 기기를 뗐다. 녹음기였다. 그 안에는 나를 무식한 탈북자로 조롱하며 어떻게 돈을 빼돌릴지 공모하던 그들의 추악한 대화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조사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거대했다. 그들은 단순히 나 한 명을 노린 게 아니었다. 법의 어두운 탈북자들을 조직적으로 노려온 전문 사기단이었다. 내 명의로 가짜 매매 계약서를 만들고 위임장을 위조해 거액의 대출을 받으려 했던 정황도 포착됐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나를 그토록 무시하던 상가 관리인 김 씨가 정보원으로 가담하고 있었다. 경찰서 복도에서 마주친 김 씨는 수갑을 찬 채 내게 소리를 질렀다. 야, 너 같은 빨갱이 새끼한테 그 돈이 가당키나 해? 그건 우리 땅에서 난 돈이야. 우리가 나눠 갖는 게 당연하다고. 나는 그를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그가 나를 사람으로 본 적이 단 한순간도 없었다는 사실에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졌을 뿐이다. 뉴스에는 탈북자, 로또 당첨자 노린 사기단 검거라는 자막이 연일돼서 투필됐다. 한때 나를 형님, 사장님이라 부르며 찬양하던 이들은 이제 수의를 입고 고개를 숙인 채 카메라를 피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이번에도 나를 탈북자라 불렀다. 하지만 이번엔 그 뒤에 피해자 혹은 행운아라는 수식어가 붙었다. 여전히 나는 이름보다 태생으로 정의되고 있었다.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난 뒤 나는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었다. 그것은 내 이름으로 된 모든 흔적을 지우는 것이었다. 휴대폰 번호를 바꾸고 12년간 정들었던, 아니 버텨왔던 그 낡은 동네를 떠났다. 사람들은 내가 서울 중심가의 빌딩을 사거나 화려한 펜트하우스로 이사했을 거라 짐작했다. 하지만 나는 그들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다. 내가 선택한 곳은 아무도 나를 모르는 평범한 사람들이 아침마다 출근길을 서두르는 신도시의 작은 아파트였다. 대궐 같은 저택은 내게 필요 없었다. 내가 정말 원했던 것은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이었으니까. 이사 온 첫날, 나는 가장 먼저 그 낡고 때 묻은 올리브색 점퍼를 의류 수거함에 넣었다. 국경을 넘을 때부터 내 몸의 일부 같았던, 차별과 멸시의 방패였던 그 옷, 이제 나는 그 옷 뒤에 숨을 필요가 없었다. 대신 나는 백화점이 아닌 동네 옷가게에서 산 평범한 남방을 입고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에는 탈북자 한승호가 아니라 그냥 한 남자가 서 있었다. 가끔 베란다에 서서 지는 노을을 바라본다. 사람들은 여전히 나를 모른다. 옆집 사는 총각이 무엇을 하는지, 그의 통장의 숫자가 얼마나 박혀 있는지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는다.
안녕하세요. 네, 좋은 아침입니다. 이 짧은 인사가 내게는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교향곡처럼 들린다. 사람들은 내게 물었었다. 로또가 되면 무엇을 하고 싶냐고. 그때 나는 멋진 대답을 하지 못했다. 하지만 지금은 답할 수 있다. 내가 오늘 마시는 이 저렴한 믹스커피가 따뜻하다는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여유. 길을 걷다 마주친 아이의 웃음에 진심으로 화답할 수 있는 평온함. 나는 수십억의 돈으로 그 평범함을 산 것이다. 가끔 로또 용지를 샀던 그 절박했던 토요일들을 떠올린다. 그때의 나는 돈이 나를 인간으로 만들어줄 거라 믿었다. 하지만 틀렸다. 돈은 나를 구원한 게 아니라 내 주변에 가득했던 악취 나는 쓰레기들을 치워준 청소부였을 뿐이다. 쓰레기가 치워진 자리에 비로소 내가 서 있을 공간이 생겼다. 나엔 공원 벤치에 앉아 있으면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들린다. 누군가는 강아지와 산책을 하고 누군가는 연인과 손을 잡고 걷는다. 나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신다. 남쪽의 공기는 12년 전이나 지금이나 차갑지만 내 가슴은 처음으로 뜨겁다. 이제 나는 더 이상 확률에 내 인생을 걸지 않는다. 1등 당첨이라는 우연이 내게 기회를 주었지만 그 기회를 삶으로 바꾼 건 내 의지였다. 자유는 숫자의 크기가 결정하는 게 아니었다. 내가 누구인지를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것, 그리고 오늘 내가 행복할 것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짜 자유였다. 나는 오늘 가장 비싼 자유를 누리며 가장 평범한 하루를 살고 있다. 그리고 나는 참으로 행복하다. 여러분은 만약 내일 당장 28억이 생긴다면 누구에게 가장 먼저 알리실 건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